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좀 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왔죠. 하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전 많이 밀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좀 버텨주는 모양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 초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레포트가 나왔다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차트에다가 좀 띄워놨는데 38만 원에서 지금 저점이 어디냐면 26만 원입니다. 11만 원 정도가 하락을 한 거죠. 30% 가까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을 때 그 레포트는 저는 별로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읽어볼 필요는 있는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이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뭐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까지 시장이 5일 동안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FOMC 의사록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28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나 코스닥이라든지 낙폭이 과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낙폭 과대 기업들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기회라든지 뭐 반복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키워드로서 원래는 로봇을 준비를 했는데, 로봇이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그런 로봇이 아니라 좀 우리가 시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처음에는 로봇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오늘 무심하다 할 때 그 무심이라고 결정적 한 수 키워드를 지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는 객관적인 수치를 봐야 돼요. 뭐 달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거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죠. 그래서 수치를 봐야 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 뭐냐면, 반가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한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이 매도금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팩트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곤하고,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불안한 거죠.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니까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신용 잔고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전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시장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수치로 좀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요. 객관적인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수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거든요. 요건 살짝 부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사용하는 HTS가 아니라서 살짝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을 할 때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신용 잔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요거 자료로 많이 준비해 왔었는데 요즘엔 많이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렇게 이제 차트 모양새만 보면 살짝 부정적인 게 많죠. 근데 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투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신용잔고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줄어들긴 했는데 많이는 안 줄어들었어.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걸로만 봤을 때는 고객 예탁금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유동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신용잔고가 많이 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에 대한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키워드로서 무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코스닥은 안 되나 보다. 코스피 밀리니까 코스닥은 더 밀리는구나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치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코스닥이 여러분 코스피보다 뭐랄까요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반도체 투톱을 탑2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줬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그런 랠리 형태가 하반기에는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좀 늦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기회도 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시장은 반복된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며칠 동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거든요. 시장이 꺾이거나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현금을 왕창 마련해서 시장을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가 좀 둔화가 되려나? 그럼 어디서 매매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지?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위험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 현금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쓰게 되면 반대 매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여유 자금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쉬면서 체크를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뭐 2020년도 2024년도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었던 경우가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이건 좀 이따가 우리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상반기랑 다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없으면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수익을 줄 것이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어디서 많이 만들어낼까라고 한다면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쪽. 제가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리면 사실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키워드가 소신이었잖아요. 소신. 제가 뭐 댓글들도 좀 봤는데 소신껏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어쨌든 지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내일도 좀 봐야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정적 한수 오늘 7월 9일이고요. 미증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별 생각하지 말고 매매하자라는 부분이에요. 매매나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들 로봇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 원 환율, WTI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금리 부담이 되는 수치이긴 해요. 근데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5% 넘어가서 4.6%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건 국채 입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재 수치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높았었던 구간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겁먹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넣어놨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요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원칙과 데이터에 기반하여야 한다. 투자는 철저히 분석한 숫자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감정과 의견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로봇처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받고 시장이 밀리진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과매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라는 게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 자금 자체를 전부 다 매도해서 이거는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치워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들도 어떤 식으로든 뭐 수익률이 상반기 때 어마어마하게 났다면 전부 다 매도하고서 쉴 수도 있겠지만, 얘들은 이게 일이잖아요. 수익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고 수익률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수치를 보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신껏 매매하자라는 말씀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TV 켜시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도 좋지만 다른 쪽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한수의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들이니까,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뉴스부터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검토가 언급됐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오늘 뭐 미국이 이란의 90곳 추가 타격,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다른 나라 시장이 뭐 1% 밀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5% 밀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글로벌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였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그래서 우리가 뭐 2배짜리 ETF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수급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 정상화가 되어야지만 다른 업종들이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부터 좀 더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들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PBR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PBR 같은 경우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PBR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도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PER이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한 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10배였는데 지금 8배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동안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리밸런싱이라든지 연기금 리밸런싱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 자체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매도 물량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난 며칠 동안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들은 다시 한번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탄력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저희 사견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었던 자료죠.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에 평균적인 지수의 흐름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7월 달 들어서 보름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3번 나왔다라고 해요. 3번, 4번? 3번, 4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는 평균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좋았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커지고 나면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개별주들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많이 흔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지쳐서 매도하고 나가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이후에는 상승했었던 저의 경험칙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는 지수가 좀 좋았던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주요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 제약,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좀 따져보면은 지금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과 낸드에 대한 분기별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율인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2분기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3분기 이렇게 이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QOQ에 대한 변화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익 규모 자체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 성장이 과거처럼 가파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밸류 자체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2분기 영업이익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와 삼성전자를 넣어놨는데 충당금을 만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더 높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나 보수적으로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업이익률이 과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나냐라는 대만의 기업이 있습니다. 나냐라는 대만의 기업이 3분기 가격 제안서를 고객사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3분기에도 뭐 50%에서 90% 정도 전 분기 대비해서 인상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분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디램이라든지 낸드가 50% 60%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3분기로 지나가면서 뭐 20%니 30%니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50% 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공급 자체가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지금 2023년도에서 2025년도에 실제로 설비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 진행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램의 가격이 많이 올라온다라면 HBM을 누가 생산을 하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HBM의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HBM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최근에 뭐 메타가 뭐 잉여 컴퓨팅 자원을 뭐 임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클라우드 사업으로 인해서 캐펙스 투자한 부분들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쨌든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익화를 하기 위한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도 굉장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2027년도 같은 경우는 디램에 대해서 내년이에요, 여러분. 2027년도에 디램에 대한 공급 증가율이 20%에서 25%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공급 증가율이. 근데 수요 증가율이 70%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까지는 일단 실적이라든지 현재 주가 흐름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우리가 2028년도까지 봐야 되는데, 2027년도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포워드 PR이 4.9배더라고요. 마이크론도 6.5배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20% 정도 밀렸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나왔을 땐 30%까지 밀린 적도 있대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20% 밑으로 내려왔을 땐 되반등이 나왔었던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내가 반도체에 몰빵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저는 이제 방송 말미에 포트폴리오를 약간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중 조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처럼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발 수요 우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MDD라는 게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밀렸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반대쪽으로 많이 밀려 내려가면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가이드 라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예전에 PBR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업종 PBR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정상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 MDD 같은 경우도 이미 15% 16%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더 밀린다면 다시 한번 요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도 많이 내려갔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연간 기준이거든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이기 때문에 자주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PBR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시크리컬, 사이클 산업으로 분석을 했을 때이고 지금 우리가 PER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불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긍정적. 다만 비중을 많이 채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굉장히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판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기판주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쇼티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물량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P와 Q가 전부 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고 우리가 사실 3주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붙어버렸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증권주들 말씀드리고 방산주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저 요거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아직도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인상을 쓰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게 뭐냐면 60일 전에 코스피의 위치가 예를 들어 가지고 0%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60일 전에 코스피가 0%인데 60일이 지난 어제 25%가 올라왔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그 60일 전부터 어제까지 코스닥은 마이너스 2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일 이전부터 어제까지 주가를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51%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60일 전에 주가와 어제 코스피의 주가가 플러스 25%, 코스피는 플러스 25%, 코스닥은 마이너스 25%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갭이 몇 프로죠? 50%.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0거래일로 줄여보고 40거래일로 줄여보고 30거래일로 줄여보고 20거래일로 줄여보면 기간별 상대 격차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거래일 동안 지난 10일 전에 코스피 종가와 오늘 코스피 종가 지난 10거래일 전에 코스닥 종가와 오늘 코스닥 종가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이 덜 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에 몰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도요 전문가분들을 만나도
코스닥은 버려라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게 팩트잖아요. 수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10거래일 동안 오히려 코스피가 더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히 올해부터 지금 6월달, 7월달까지 가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 올라가고 코스닥이 움직이면 한 3, 4%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의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탄력적일까요? 코스닥이 탄력적일까요? 물론 저는 여기서 이 단서를 꼭 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주식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어. 나는 대응을 못해. 나는 손절매를 하기 싫어. 손절매를 못해.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지 마세요. 그냥 나는 우량주 매매하는 게 편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지 마세요. 다만 내가 주식 투자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 수익을 좀 많이 내보고 싶다.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 나는 좀 잘해보고 싶다. 나는 비중 조절도 좀 할 수 있고 주가 밀리면 손절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기간별 상대 격차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었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클로드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런 어이없는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넣어놨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뭐 최근 60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25%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27%가 빠졌습니다. 두 개 더하면 52%가 갭이 벌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10거래일 이거 어제거든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까지 하면 코스닥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오늘 장 초반에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제가 우리 방송 통해서도 많이 그런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자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밸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군들이 다 밀리는 흐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코스닥이 꺾이고 약세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되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또 레버리지 자금 딱 들어오니까 코스닥이 살짝 꺾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습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가 올라가더라도 코스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코스닥 월봉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정말 무슨 코스닥 전도사 같은데 여러분 이게 변동성이 커요. 코스닥은.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나 나는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고 한다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하반기 때 만약에 코스피라든지 반도체가 기대 수익률이 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뭐 하반기 때 한 20%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좀 낮다면 내가 어디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을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월봉이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방송에서 월봉을 다 보여드리다니 그죠? 이제 우리가 3개월 내내 이렇게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 2020년도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죠. 이때도 한번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두껍게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51분이니까 빨리 해야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안 두껍다 그죠? 제가 두껍게 해드릴게.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뭐냐면 월봉 기준으로 120선이거든요. 120선. 그러니까 120선이라는 것은 10년 선이네요. 10년 선. 요거 한번 보세요.
이 빨간 선을 이탈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설명드릴 때도 20% 이상 밀리면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20% 밀리면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PBR 같은 경우도 업종 PBR 밑으로 내려오면 엔터도 올라오고 화장품도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밀려 내려가면 올라오죠. 여기 밀려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요 최근에 많이 밀렸던 것은 엔캐리가 한번 터졌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아니죠. 뭐 엔캐리도 아니죠.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그때그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정말 큰 문제가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낙폭이 과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뭐 증시 주변 자금에서 따져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지만 신용 잔고가 코스닥에서는 이미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용 잔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종합주가지수 기반으로 했을 땐 신용 잔고가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금씩 정말 쥐똥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소신껏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어서 내가 포모를 느끼는 건지 수익률적인 측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포모를 느끼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어서 포모를 느끼면 그걸 매수하시고 수익률에 대한 포모를 느낀다면 다른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뭐 2차 전지 내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XBI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의 바이오테크 ETF예요. 근데 이게 일봉입니다, 여러분. 무슨 잡주처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꺾여 있잖아요. 물론 이게 무조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담보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고 이상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2배짜리 ETF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본주보다도 ETF 쪽에 대한 투자금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화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서 움직였었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름이 좋지는 않죠. 근데 뭐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셀트리온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오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기업 중에서는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올릭스라는 기업도 있고 이건 좀 또 많이 꺾여 있네요. 근데 우리가 당장의 수익이 난다라는 관점보다는 하반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고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통화를 해요.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한 80%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반도체를 한 10% 정도 매도를 해서 하반기 때 좋을 종목으로 코스닥을 좀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다 안 좋아하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코스닥이 밸류 기준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한다면 코스닥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지 배분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면 전 하반기에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보면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적 한수, 주도 섹터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강세가 둔화될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둔화는 될 것 같아요. 둔화는 될 것 같은데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현금 비중은 15%에서 25% 정도 보유하실 필요가 있고 쏠림 현상 개선 진행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결정적 한 수는 무심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수치라든지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똥꼬집을 또 부리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선배분들을 보면 굉장히 유연하세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무언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익률도 가장 좋거든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막 이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확신을 갖진 마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좀 무심하게 수치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볼 때는 소신껏 매매할 필요가 있다. 남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수치나 자료에 기반한 매매가 필요하다. 최근 매크로나 수급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매크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10%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흐름은 잘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비정상적인 시장의 정상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적어보고요. 시장 흐름은 상반기와 다를 것이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포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트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코스피의 비중이 많기는 해요. 코스피의 절대적인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전 조선 쪽을 좀 줄였습니다. 조선을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뭐 제약바이오로 갈지 반도체로 갈지는 저도 고민이 좀 돼요. 다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남들이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난 1년 동안 보유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등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뭐 올해 9월 달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무언가 좀 더 잘해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시장 반등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주식 비중은 홀딩, 코스피도 반도체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자. 근데 코스닥은 실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자료실에 올라갈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좀 변화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너무 힘든 시장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